네, 여러분은 지금 IFM 91.3MHz 서대문 공동차 라디오 주민 서대문 듣고 계십니다. 이분은 드디어 또 다시 우리 저희가 특집으로 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후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대문 갑의 국민의힘 후보 이용호 후보 모시고 한 3, 40분 정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 올립니다. 네, 주민들한테 먼저 더 얘기해 주시죠, 인사를. 네. 서대문 라디오가 우리 서대문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앞으로 서대문 라디오에 자주 불러주시면 출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계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니까. 당선되고도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 예,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요. 네. 예. 어쨌든 저희보다 방송에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정치한다는 게 이제 소통하는 것이고 소통의 가장 큰 툴은 아무래도 이제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 뭐 또 종편, 또 유튜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소통의 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라디오가 요즘에 그래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재홍의 뉴스 한판에 자주 맞아요,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뭐 여러 패널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할 때도 되게 온화하게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아유, 거기 사실은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좀 거기 나가지 말라고. 뭐 진중권 뭐 사실 그런 분들이 시민단체도 하시고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그냥 공격하면 어쨌든 보면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저께 또 뭐 거기서 싸움 나가지고 또 뭐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대문 갑에 출마하시기까지 과정이 사실은 조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예. 좀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대문 갑에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제가 최근에 한 10년 정도 살았던 데가 마포예요. 그래서 네네. 마포 갑을 해야 되겠다. 지역적 연구를 생각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당의 전현직 의원 네 분이 뭐 그냥 붙어가지고. 거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당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재배치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대가 아무래도 여기 서대문 갑에 있기 때문에 연대 우리 후보가 두 분이 계셨어요. 네. 조정은 의원도 있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대문 아마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좀 가라라고 그렇게 밀어대는데 안 같이 가는 마포 갑에서 경쟁했다. 그럼요. 그래서 네. 당신 둘 중에 한 사람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버티길래 그러면 제가 나이도 뭐 한두 살 많고 또 사실 선수도 많고 또 그래서 제가 선택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 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 갑보다 서대문 갑이 더 험지라고 돼 있고 실제로 유권자 분포도 그렇습니다. 당에서는 한때는 좀 마포 갑보다 더 나은 지역, 그러니까 뭐 송파 이런 데도 얘기를 했고 또 비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라고 하는 게 명분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대문 갑으로 선택을 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뭐 굉장히 잘된 선택이다. 오히려 마음에 홀갑을 합니다. 그리고 서대문 갑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꿈을 키우던 곳입니다. 문화촌에서 그 당시에 입주 거기 서대문을. 우리 집 하여튼 네네. 서대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꿈을 키우던 곳이어서 거기서 그러면 학교를 네, 다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점이 161번 버스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서 그럼 관악까지. 관악까지 1시간 한 10분 정도?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막 차가 막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래서 한 1시간 내외면 갔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굳이 거기서 아니면 어. 뭐 문화촌에 계시던 분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처우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배를 해주셔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 서대문과의 첫 인연이고요. 저는 뭐 한 40여 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결정을 잘 했다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하시면 좀 분위기는 어떠신지 그러면?
저는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뭐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인물 아무래도 또 뭐 정책, 네. 그 뭐 구도 뭐 이런 것인데 뭐 인물이든 구도든 나쁘지 않다. 우선은 우상호 의원이 여기서 지금 내리 12년을 계속 하시다가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빈 자리고 또 불출마 선언을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비어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우상호 의원은 이제 그래서 자기 자리를 청년에게 이제 물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특별 구역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상호 의원께서 뜻한 그분이 안 되고 서대문과는 전혀 무관한 대장동 변호사가 오셔서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후보 매우 후보가 고맙죠. 매우 고맙고 또 그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 서대문 갑에 저녁에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셔서 저하고 우연히 조우를 했습니다. 부가연동 쪽에 조우를 해서 제가 이제 저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 정말 좋은 후보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후보님한테 좋은 후보.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뜻이겠지만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지 않아도 저 오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냥 이렇게 아는 친구여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게 후보 얘기가 좀 나온 김에 후보 좀 평가를 할지 이제 서로 강점 약점이랄지 약간 이게 좀 얘기를 서로 하면서 조금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서대문 갑은 3명의 후보로 이상 뭐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과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어쨌든 준비하시면서 이제 후보들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는 이제 잘 알죠. 네,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금 평가하시고 예, 이러시는지 특히 이제 개혁신당이 뭐 새로운 미래와 합쳐졌으면은 제3의 세력으로서 또 느낌이 강했을 텐데 합치려고 하다가 안 돼 버리니까 약간 보수의 이런 이제 또 뭐 부류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그렇다 예. 보면 이제 후보님 국민의힘 쪽에 표를 더 가져가실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후보님도 호남 출신이고 개혁신당 후보도 뭐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아이, 대장동 그 뭐 변호사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 후보는 호남 출신이 아니지만 오히려 묘하게 됐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롤이 바뀐 것 같지만 개혁신당 후보가 호남입니까? 광주입니다. 거의 관심이 없어서 사실 저는 뭐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만 관심 있으신 건가요? 우선은 예. 그분은 구의원을 우리 당에서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탈당을 해서 나가신 분이어서 사실은 뭐 이게 정치 도의적으로 맞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그분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또 개혁신당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미약하고 결국은 이제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부딪히게 되면 제3의 후보는 거의 미미할 것이다. 제가 지난 선거에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전북 남원임시 순창에서 이제 그 민주당하고 저하고 경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정의당이 상당히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네. 처음에 제 3당 정의당 후보의 지지가 한 10%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캐스팅 보트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하고 세게 부딪히니까 나중에 1% 정도 득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번에 그분도 정책 명분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거의 미미한 정도의 표를 얻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염두에 안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조금 아까보다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민주당 후보 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젊고 또 젊은에서 오는 뭐 패기나 열정 이런 건 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명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선출되는 과정이 과연 공정하냐. 또 청년 더구나 청년 전략지구인데 그런 청년들이 볼 때 과연 그 과정이 이해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많이 점수를 좀 잃었다고 생각해요. 명분을.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그분의 경력이 결국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것이 대장동 아마 그 정진상 변호인으로서 있다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위 경로가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볼 때 적절하냐 이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여기와의 관계거든요. 서대문구와의 관계인데
그러면 여기 청년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때 우상호 의원의 생각이나 당의 생각은 여기가 연대가 있고 또 이대가 있고 경기대가 있고 뭐 감리대가 있고 뭐 추계수대가 있고 여러 대학이 있으면 저도 좀 거기와 연관이 있는 분이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여기 또 대학 출신이 아니어도 그러면 청년 정책에 관해서 뭔가를 본인이 평소 때 어떤 소신이나 뭐 혹은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전혀 무관하잖아요. 이런 것들 아마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볼 때 서대문 구민들이 볼 때 민주당의 후보를 과연 어느 정도나 좀 지지하고 호응할까 조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렇게 조금 좀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좀 큰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 후보 경쟁력 차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제가 볼 때도 뭐 어쨌든 이제 지역 주민들 분위기 자체도 사실은 뭐 이게 갑자기 민주당 후보 이렇게 뽑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적지 않게 나온 거는 알고 있는데, 다만 그러면 사실 좀 약간 외부적인 거기다가 또 예.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네, 지금 그 동안에 이제 문석진 구청장이 12년 동안을 했고요, 3선을. 그렇죠. 우상호 의원이 또 연 3선을 했는데 이 지역 발전이 안 됐다고 하는 소외감이나 실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침에 제가 거리 인사를 하는데 저 고등학생이 와서 저한테 이래요. 서대문의 12년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그래요? 고등학생이 그래요. 그러면서 올해 연말에 입당하겠다고 국민의힘에 그러면서 실망감을 나타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봐도 제가 지금 뭐 아마 서대문 갑을 한 수십 바퀴 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만난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서대문이 좀 낙후됐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서대문이 상당히 서울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이나 그 외에 또 뭐 교통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실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뭐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지역 발전이 낙후됐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가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그런데 청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전혀 정치에 초짜가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3선이 되면은 이제 국회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맞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 상임위원장 맡아서 어디 상임위를 들어가서 요즘에 여러 가지 와서 여기에 지금 관계되는 것들과 공약과 맞춰보니까 국토교통 건설 이쪽 위원회를 맡고 싶습니다. 거기 너무 치열하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재선을 해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네. 서울의 출신의 의원이 국토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위를 한번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사실은 지금 내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고 삼선 의원을 하시면서 내각까지 물론이죠. 뭐 그런 국토부 장관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뭐 그것도 배제. 저는 뭐 마음속 뭐 생각의 자유니까요. 저는 그런저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 관련해서는 좀 경쟁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근데 좀 약간 외부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썩 안 좋아요, 지금요. 외부적이라는 게 이제 당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대문구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그 내부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인물은 얘기하시는데 예. 이제 부도가 이런 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혹시나 지금 답답하실 것 같아서. 진단하신다면 저도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부는 그런 정무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뭐 이종섭 지금 호주로 보내. 호주 대사건 관련인 것 같은데 그런 정무적 고려를 안 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나 선거에 민감한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못해서 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도 그런 걸 충분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즉각 귀국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통령실도 즉각 못 돌아온다 또 이렇게 반응했는데 저는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정하게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태라고 해야 될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선거라고 하는 게 뭐 출렁거리잖아요. 아, 너무 출렁거려서 지금. 그래서 뭐 저도 뭐 롤러코스터에서 어느 날 뭐 10몇 프로가 우리가 이겼다 뭐 그러더니 갑자기 뭐 뒤졌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아마 이제 그 선거가 점점 갈수록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각 당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시 뭐 저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리스크 중에 이제 뭐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불거진 거로 봤을 때는 이제 5.18 관련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대통령실의 뭐그 시민사회 수석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보면은 후보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국민통합위원장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뭐 민주당도 그렇겠지만 국민의힘 나라 전체로 봤을 때 국민통합에서 어느 정도 가장 시금석이 될 게 5.18에서 어떻게 바라보냐 이걸 텐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 부분이 국민의힘 이제 온 지가 뭐 2년 남짓 됐는데 늘 아쉬워요. 그러니까 5.18은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사실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당연히 존중되고 또 인정하는 건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부 우리 당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불쑥불쑥 좀 하는 것을 정말 못마땅해요. 우리 당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게 당의 공식 네,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인정하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지역적인 것이나 또 어느 지역을 폄훼하거나 또 이런 당연히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을 우리 국민의 다수의 마음에 거슬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뭐 도태우 후보도 아웃시키고 또 뭐 누굽니까 저 장해찬도 아웃시킨 게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근데 우리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두 가지가 다 지금 걸리잖아요. 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또 그러니까요. 특정 언론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저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그게 예전에 정보사에 테러 당했던 분이 오홍근 기자시거든요.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저보다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명예에 아주 심각한 훼손인 것이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본령은 기본은 비판이에요. 비판 기능. 비판 기능 안 하면 홍보 매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에 이어서 그런 걸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서로 비판이 심하다고 해서 그런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저는 뭐 홍상무 수석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는 언론 후배인데 아주 잘못했어요. 응당히 본인이 뭔가 거치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토위 가시고 있다고 이제 하셨고 하는 거는 이제 서대문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리고 계시니까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지역을 어떻게 좀 설계하고 그려 나가실지 어떤 정책이 좀 나올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지금 이 지역에 왔을 때 이제 우리 주민들은 국회의원이 할 일과 구청장 할 일과 시장이 할 일을 잘 몰라요. 그렇죠. 공약이 비슷해요. 예. 그런데 제가 공약한 것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이제 철도 지하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수세까지 이게 그 철도가 저 지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단절되고 또 해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많고 소음의 문제, 뭐 진동의 문제가 있어서 철도 지하화를 시키는 것을 제 우선으로 정했고요. 법적 근거도 이미 이제 올해 1월달에 만들어졌고, 다만 이제 그게 재원의 문제거든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이 연대와 그 이대 또 신촌 여기 지나가는 그 구간은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거기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청이나 이제 서울시하고도 좀 이렇게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화를 추진을 해서 이 위에 이제 지상 공간을 K컬처에 관계된 무슨 뭐 복합 문화 공간이나 또 대학이 많기 때문에 또 그 뭐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또 체육 시설 필요하면 또 이제 나중에 그쪽 공간이 많이 생기면 뭐 힐링 체육 힐링 할 수 있는 산책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정부가 그것을 하려면 국토부가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돼요.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전국에 대한 그 지하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가 또 후속으로 또 이제 그 순서를 정하는 건데, 국토부가 할 때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라 재원이나 서울시 재원을 매칭해갖고 한다면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유치를 하면 지금 서부경전철도 민자하다 보니까 계속 건설비가 올라오고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늦춰지고 있고, 하신다면 차라리 의지를 갖고 지금 국가 재원이나 시 매칭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근데 그게 국가 재정이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재정이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구나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균형 예산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돈을 땡겼으면 나중에 다 다음 세대의 전가가 되고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걸 잘 안 하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이제 민자 유치가 할 수 있으면 경우에 따라 더 빨라요. 그게 왜냐하면 돈을 먼저 선투입하고 나중에 빼가는 구조가 된다면 저는 민자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우선순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민자로만 했을 때 사업을 만약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과연 요 동네를 몇 순위에 놓을 것인가가 사실은 이게 그렇다 보면은 진짜 되게 한정없이 뒤로 1순위, 2순위 위해서 한참 뒤로 밀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보면 되게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지역의 특성이 점점 상권은 없어 이렇게 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민자를 투입할 때 뒤로 계속 밀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지하화를 하겠다는 데가 지금 우리 서대문 쪽하고 그다음에 영등포도 지금 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영등포 쪽. 영등포는 근데 철도가 더 많이 지나고 복잡해요.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그렇죠. 또 그걸 지하로 넣는다고 해서 위에 공간이 아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하로 시키는 데가 지금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뭐 단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플해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비용이나 기술적으로나 하게 되면 충분히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알다시피 뭐 인대 2대 있죠, 연대 있죠. 신촌이 지금 예전에 이제 상권만은 못한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를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우리 젊은이의 거리, 또 새로운 먹거리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여기가 제일 쉬운 데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연트롤파크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네. 홍대 입구 주변에. 네, 예. 거기에 이제 주로 선영의 공원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이제 상권이 같이 살아난. 네. 저는 그걸 좀 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그 철로 위에 이제 지하화하고 난 그 지상부를 거기에 건물을 이제 만드는. 꼭 그런 거, 그러니까 지하로 집어넣으면 이제 위가 다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네네.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고려를 그러면 당연한 말씀. 알겠습니다. 지하 말고 혹시나 또 다른 혹시 이게 고민하시는 재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명함 받아보니까 이제 재개발 속도 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재개발, 여기 제일 큰 주민들의 요구는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은 서대문구 갑쪽인데 재개발이 언제부터 좀 돼가지고 못 하고 있는 데가 있냐면은 78년인가 79년에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가연 21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가연 3구역이 돼서 3, 40년이 됐는데. 거기가 78년인가 79년에 최초로 재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재개발은 인허가권자들이 저기 구청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사실은 조금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가연동 2구역, 3구역 다 위치적으로는 아마 서울에서 거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바로 앞에 다 전철이 있죠. 또 그 한강까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그 남양 쪽으로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인데 좀 늦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구석구석 둘러보니까 지금 빈집도 많고요. 위험해요. 그런 상황이어서 하루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거기가 이제 보니까 조합이 있고 비대위가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 간에 약간의 알력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또 하나는 또 자산 가치가 상승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 건축비가 오르고 있고 외부 상황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맞아요. 재개발 문제에서의 어떤 규제나 아니면 혹은 법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효과를 어떻게 해결해줘야지 되는 문제라서 맞습니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요? 재개발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대폭 올라갔죠. 또 철근, 시멘트 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금융비용,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도 또 큰 시공사에서도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쭉 계속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착공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대값이 못 미치는 사업 구조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어떤 의견을 탁 모아서 준비했다가 아마 이런 게 이제 금리가 이제 거의 지금 상승했다가 이제 좀 평평하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쯤 가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또 저는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든 가면 지금 같은 상황에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때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균형지정이랄지 이런 걸 하면서 뭔가 경기부양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요구나 어떤 공약 이런 것들하고 좀 안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환경은 당장 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해요.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충현동 쪽에서 하나만 건너면 이쪽은 종로구죠. 네. 저쪽에 종로 쪽에 보면 거기 고층 빌딩에다가 아주 좋은 집들이 들어서 있고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 못하고 또 부가연도 쪽에서 건너면 마포인데 또 굉장히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나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외부 환경은 좋지 않지만 결국은 그런 대로 또 해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 또 그런 대로 또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준비할 시간이고 또 절차적으로 충분히 진행시켜서 올 연말 지나고 나면 정말로 거기에 하여튼 진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주로 장기적인 약간 좀 공약 느낌이거든요. 지화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40년, 50년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4년 동안 사실 요 단기에 이거는 꼭 실현하겠다 하실 만한 공약이 있으시죠? 지금 이제 저희는 법을 하잖아요. 법을 네네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강북 횡단선 네네. 이게 지금 또 우리 지역을 지나가요. 서대문 네. 갑 같은 경우가 이제 연희삼도에서. 연희동하고 서대문 구청 쪽에 네. 지나가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애로가 있어요. 예전에 예타라고 하는 것을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500억 이상이면 예타를 하는데 예전에 예타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그 차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게 돼 가지고 우리 수도권에 오히려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타를 하는 면제 하나를 추진을 하거나 강북 횡단선
아니면 지금 수도권을 역차별 주고 있는 예타의 항목. 그러니까 이거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달라요. 서울도 조금 벗어나면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주거 환경, 교통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그래서 강북 정도는 지방에 준하는 예타 기준을 만드는 그게 지침인데 그 좀 지침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아이디어 수준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예타와 관련했을 때 조금 점수를 더 주던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의 논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교통 수용률을 높여야 자가용이 줄어들고 기후위기에 조금 대응이 될 텐데 약간 그 예타 관련해서 약간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도 지금은 이제 뭐 수소차로 바뀌기도 하고 전기차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서대문 갑에 와서 느낀 것은 제일 문제는 저기예요. 통일로. 통일로가 너무 좁아요. 좁아서 이걸 뭐 더 넓힐 수도 없고 한 이 부분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 강북 횡단선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조금 서울을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철도 전철을 좀 외곽으로 좀 둥그렇게 환상형으로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게 보면. 근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처음 시작을 해도 뭐 하나 하려면 한 년 걸려요. 4, 5년, 뭐 7, 8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서대문이 이런 상황으로 된 것은 10년 전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안 하면 1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저도 주민들 만날 때 정말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 제 공약이 정말로 뭐 대단한 공약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뜻을 갖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된, 실행이 늦는 이런 것을 좀 실행하겠다는 쪽으로 저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좀 빠른 속도로 하겠다. 그게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혹시 짧게 끝낼 수도 있는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독립문 주변에 지금 부대가 하나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1 경비단이라고 있는데 저 수도 수방사. 네, 거기 1 경비단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 용산을 옮겼으니 이제 방어 기능이 여기가 이제 사실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전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 네.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수방사에서 지난번에 그 뭐죠? 저기 그 뭐죠? 5.18 관련 서울의 봄? 서울의 봄 때 보니까 거기 이태신 장군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용산을 갔으니 수방사도 좀 거기 옮겨달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청와대 경호도 하지만 수도를 또 경비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마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수방사를 옮기게 되면 우리 서대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공적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국방부하고 좀 논의를 해보고 또 정치적으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무학재역에 보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통신시설 관련해서들 국방 관련해서 있어서 거기를 조금 더 거기를 공간을 비워놓으면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거나 또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가신 신원식 장관인데 저하고도 아주 가깝고 그래서 한번 당정간에 그런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혹시나 못하신 이야기 있으시면 더 하시고. 예. 네, 하여튼 저는 이번 총선이 이 서대문 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명운을 좌우하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그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공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사람을 컷오프 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배제시키는 것. 또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서울에 있는 그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을 다 쳤어요. 호남 학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박용진 그렇죠. 그 다음에 홍영표 의원도 전북 사람이에요. 또 원내대표까지 한 박광훈 의원도 전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양기대 의원, 그 외에 윤영찬 의원도 전북이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근간으로 하는 역사성, 민주당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자기의 변호인들, 자기의 충성하는 사람들만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부분을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좀 깊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당선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 안 합니다. 오로지 이재명만 바라보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호남 분들도 그동안에 이게 민주당은 호남의 역사성을 가진 뿌리를 가진 정당이야. 이거 이번에 부정당한 거예요. 호남 학살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보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의 대표를 자격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선출했으면 좋겠다. 저는 22대 국회가 굉장히 21대보다 더 저는 아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 불신이 더 깊어질 거다. 왜냐하면 지금 공천 과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국회의원다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좀 보고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정말 지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 노래 한 곡을 조금 추천해 주시면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청취자분들하고 한 곡만 추천해 주시면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대문에 와서 노래 3번을 불렀는데 그게 너무 적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노래 교실에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노래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근데 서대문에 와서 급해서 3번 불렀습니다만 제 18번인데 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 가면 우리 누님 같은 분들이 경로당에도 계시고 예, 또 노래 교실에 가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됐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바치는 노래입니다. 누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은 국민의힘 서대문 갑 후보 이용호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진 후보도 좀 모시려고 하고요. 김동완 후보도 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황원이었습니다.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